안녕하세요. 법정모독의 황영준입니다. 보수 진영의 아이돌로 불렸고 탄핵 전 유일하게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분이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기억나는 게 2023년 3월에 예. 그 국회 기자회견 하시기 전날에 한번 뵀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날 바로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예. 언급하시면서 그런데 결국 그때 비유했던 엄석대가 파면이 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광화문에 있는 모음시점에서 만났는데 네. 사실 제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책을 한 권 이제 네. 예, 그 다음날 기자회견 들고 맞습니다. 나가려고 네. 제가 그때 교보문고에 사왔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탄핵 전에 유일하게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게 사실은 예. 윤 대통령의 파면을 예상을 거의 하신 거죠? 뭐 윤 대통령의 사안을 깊게 들여다보지 않아도 결국 계엄을 통해서 군경을 동원해서 친위 쿠데타 성격의 어떤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야, 이걸 처벌 안 하면은 도대체 어떤 행동을 처벌할 수 있겠냐, 대통령에 대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상식대로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제 상식이 슬프게도 맞았습니다. 예. 그러게요. 예. 저는 그날 사실 후보님 만나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날 얘기했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 그때 2021년에 예. 처음 김건희 여사 만났을 때 예. 김건희 여사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입당하면 저를 지켜줄 수 있냐.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예. 그게 또 특히 뭐 우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를 지켜줄 수 있냐. 그렇죠. 그게 이제 시청자분들께 설명드리자면요. 김건희 여사가 저를 만났을 때 그때는 윤석열 통이 안 계실 때 좀 일찍 제가 둘이 앉아 있었을 때 저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입당하기 전인데 네. 저희가 입당하면은 저를 지켜줄 수 있나요? 약간 행동 주체와 그 다음에 목적이 다르잖아요. 네. 저희가 뭐 하면 저를.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말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듣기엔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때 답했던 것도 한자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네. 만약에 우리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당에 와서 그러니까 그 후보가 되셨는데 민주당에서 정치적인 공격을 해오면 방어해드려야죠. 그런데 형사적인 건 저는 못합니다. 그 얘기를 선명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약간 하여튼 이 정부가 좀 위기를 겪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고 네. 그때도 아마 후보님이 뭐 이제 공천 개입 관련된 부분들 조금 뭔가 문제가 있을 것 네.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또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좀 경고를 해왔던 겁니다. 네. 그중에 황 기자님도 한 분이었던 것이고 속으로도 그래도 사실 어느 정부나 제가 들여다봐도 꼭 100%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초기의 혼란이겠거니 그리고 앞으로는 좀 잘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거의 괴담 수준의 얘기만 들리고 네. 나중에 가서는 경제정책도 거의 로또식의 뭐 대왕고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보면서 아 이건 간신배가 든 정도가 아니라 이건 거의 폭군의 길로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후보님이 그때 지난 대선 때 도와주지 않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당대표가 아니었으면 아예 그 캠페인에 끼진 않았겠죠. 당대표는 어쨌든 당원들이 뽑아준 이유가 있는 것이고 제가 대통령 후보를 제가 뽑는 건 아니라 이제 당원들이 뽑는 거기 때문에 당원들이 뽑아놓은 후보를 제가 좀 싫다 그래가지고 아,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가서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방치하기도 좀 그렇고 그 당시엔 가장 근본적으로 모든 일에 대한 변명이 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뭐 모르는 거다. 예. 그러니까 저 사람도 옆에서 좋은 보좌와 계속 이제 직원을 하면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럴 줄 알았죠. 제가 당대표니까 어쨌든 선거 때 그랬던 것처럼 계속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알량한 권력을 가졌다고 이제 쫓아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상을 뛰어넘는 이상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준석 후보님의 좀 조언이나 이런 걸 좀 잘 들었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 보면요, 네. 한 선거 때 후보 선출되자마자 김종인 이제 위원장을 네. 선대위원장을 네, 모셨는데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해촉되시기 전에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십니다. 후보는 좀 시키는 대로 연기만 해라. 아 맞아요. 네. 예. 근데 그 말이 그렇게 기분 나빠가지고 김종인 위원장 같이 중요한 분은 이제 내쫓는 상황이 생긴 건데 지금 살펴보면 김종인 위원장도 그때 직감하셨던 거죠.
별의 순간 발언을 요새 후회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예쁘게 쓰셨다고 생각하신 거겠죠. 별의 순간이란 말을. 예. 근데 어쨌든 후보님이 뭐 대선 출마 선언하셨고 지금 매일같이 지역 인사 다니고 계시고 네. 오늘은 포항 갔다 오셨다고. 예, 오늘 아침에 이제 포항을 갔다 왔는데요. 새벽이죠. 5시부터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일찍 가셨네요. 포항에 이제 형산강을 넘어서 남쪽으로 가는 이제 그 포스코로 들어가는 그 관문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포항이 미국 대선에서 러스트벨트라는 말이 등장했잖아요. 네네. 근데 포항과 구미와 창원과 뭐 그쪽도, 여수 우리의 자랑할 만한 그런 핵심 수출 산업 단지들이 네. 지금 러스트벨트화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름 아닌 중국의 부상에 우리가 대비하지 못한 것이다. 중국이 기술 경쟁, 원가 경쟁으로 앞서 치고 나갈 때 그것에 우리가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주요 산업 단지가 요즘 핵심 산업은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구미도 보면요. 네. 구미산단의 전성기는 LG 필립스와 삼성의 휴대폰 공장이 양대 산맥처럼 떠받들고 있을 때가 거기가 제일 전성기였어요. 그럼 지금은 LG의 어쨌든 LCD 이런 것들은 파주로 많이 갔고,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 휴대폰 생산 기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으로 갔고, 포항제철도 포스코, 동국제강 이런 곳들이 공장을 이제 조금씩 닫기 시작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 쇠락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포항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산업들 물색해가지고 뭐 데이터 센터 산업도 유치하려 그러고 네. 거기에 더해서 뭐 배터리 소재 산업도 유치하려고 하고 하지만 그래도 포항이 상징하던 중우장대함의 제철 철강 공업의 그 메카라는 그 느낌보다는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한국의 러스트벨트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거냐 이걸 저는 앞으로 공약 꾸준히 발표하려고 합니다. 근데 러스트벨트 얘기하시니까 약간 트럼프 되게 느낌. 트럼프. 트럼프가 해법이 이상해서 그렇지 네. 그 당시 유권자 어차피 미국에서도 러스트벨트 유권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현상 자체는 맞는 거였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갑자기 관세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오히려 러스트벨트에 있는 그 노동자들이 이제 실업 위기에 놓이는 거거든요. 예. 최근에 그러면은 보니까 뭐 구미도 그렇고 TK 쪽으로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인사가 그것도 방금 말씀하신 그 차원에서 하신 거. 나머지는 이제 또 순회를 하시는 거죠? 저는 예. 보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제가 화교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사실은 부모님이 양쪽 다 TK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런 TK 정서나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TK를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그 주변의 정치인들이 또 유튜버들이 가스라이팅 해온 것이 너무 심합니다. 예.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도 보면 TK의 지식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잘못된 탄핵이고 계엄은 정당하고 그리고 어차피 기각되거나 각하될 것이다 라는 말을 너무 광범위하게 TK에 퍼뜨려 나가지고 TK에 있는 분들은 한 3-4달 동안 상황을 오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충격파를 8대0의 충격파를 그대로 맞고 좀 스턴 상태에 있는 거죠. 네. 왜냐 주변에 뭐 지인들 단톡방이나 아니면 이런 데 친척들하고 교류할 때도 아니래 이거 뭐 어디 유튜브에서 봤는데 무조건 기각이래 각하래 이래가지고 핏대 올렸던 분들이 갑자기 민망해진 거죠. 예, 나 혼자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었던 걸까? 제가 그래서 먼저 TK 주민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지금까지 그런 유튜버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자기의 사리 사욕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을 호도해온 거지 이거는 결코 주민들이 잘못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가자. TK도 다른 선택할 수 있다. 예전에 김부겸 총리 같이 네. 그런 정말 당선을 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던 도전하시는 분한테 네. 힘을 실어줬던 적도 네. 있고요. 예전에 90년대 보면은 한나라당이 신한국당이 잘못한다 싶으면은 자민련을 다수 당선시키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할 줄 아는 동네가 TK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도 한번 근데 이번엔 미래로 네. 가는 길 열어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TK 주민들의 뭔가 상처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 좀 보듬는 측면도 있고 또 가서 설명도 드리고 약간 선두주자로 약간 성공략하시는 측면이 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TK를 자주 가는 편인데 네. 가면 예전에는 막 저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니는 뭐 그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분들이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게 더 저는 안쓰러워 보여요. 예. 그래도 네. 그럼 후보님을 좀 지지하겠다 예. 이런 분들도 많은 거죠? 굉장히 분위기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냥 이기기 위해 데려온 용병이었거든요. 네. TK 입장에서는. 왜냐? 이 사람은 보수 정치권에 근본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보수 정치권의 대표적인 인물인 TK의 대표적인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TK 지역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사실 윤석열이 올라왔던 것이고 그런데 경험이 좋지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보면 뭐 한동훈 대표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뭐 TK의 마음을 얻겠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뭔가 묘하게 윤석열과 닮아 있는 거죠. 박근혜 이명박 수사 때 큰 틀은 윤석열이 짜고 네. 실제 행동은 감사장이었죠. 한동훈이 했는데 예? 이런 사람이 갑자기 가면을 탈바꾸고 가면을 쓰듯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TK 정치에 있어가지고 뭐 이런 믿기겠냐는 거죠. 예. 그런데 저는 제가 예전에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될 때 TK가 저는 그냥 정면 돌파했습니다. 예. 탄핵의 강을 넘자. 그렇죠. 그것이죠. 저는 어느 곳에 가도 똑같겠지만은 TK가 그 길과 함께 했을 때 성과가 가장 좋았다는 거를 몸이 기억할 겁니다. 머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준석이를 TK에서 우리가 한번 밀어가지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만들어놨더니만은 대선 지선 그냥 연달아 이기더라. 예. 이 몸이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동훈 한번 밀어봤더니만은 탄핵당하더라. 예. 그리고 비대위원장 한동훈 할 때 보니까 총선 그냥 말아먹더라. 이 몸이 말해줄 텐데 예. 이거는 좀 자명하다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여론조사에서 네. 3자구도 네. 그 기준이긴 했지만 어쨌든 TK 예. 지지율이 높게 나오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TK는 저는 예. 먼 곳을 돌아가지고 이제 가장 보수의 적자가 누군지를 선택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대선을 이기려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하고 힘을 합쳐야 된다,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말씀하시지 않나요? 근데 저는 제가 동탄 선거도 겪어보고 네. 느낀 게 뭐냐면은 동탄이 민주당이 65%인 지역이에요. 네. 원래 65대 35였거든요. 부전선거에서.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39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원래 35 나오던 곳인데 17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민주당에서 거의 한 26을 가져온 거고 국민의힘에서 한 7 정도를 가져온 거거든요. 제가 민주당 표를 가져오는 것도 상당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를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표가 45 이렇게 지금 나오는 조사들이 덜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조사들이 유지된다면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의 비현실적인 그런 공약이나 이런 것들에 내 가지고 그 표들을 끌어내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을 30%로 묶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무엇보다 그 민주당 계열 지지자들이 그래 우리가 도저히 국민의힘 못 찍어 하는 표를 담아야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과 단일화나 이런 걸 추진하게 된다면요, 저거 어차피 국민의힘이랑 한통속이네 이렇게 해서 그걸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안정적으로 40% 후반 네. 득표를 얻게 될 것이고 그럼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냉정하게 이기기 위해 가지고 단일화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기 위해서는 그럼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다 후보님한테 쏠리게 해야 되는. 동탄이 그렇습니다. 예. 결국엔 어느 순간 가면은 이기기 위해 가지고는 오히려 이준석한테 몰아주는 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하는 유권자가 늘어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 얼마 전에 그 여론조사 보면은 예. 그 3자 구도에서 그래도 10%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14 나온 그런 그렇죠. 조사가 있습니다. 예, 10%대. 예. 근데 그걸로는 이길 수는 없잖아요. 저는 동탄 때도요. 거의 선거 일주일 전까지 23, 4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 모름 없음이 황장 붙어가지고 제가 42까지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정상적인 선거 운동을 하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보수 진보 대결도 아니고 저는 두 가지 구도를 봅니다. 정상과 네. 비정상. 그럼 저 빼고 나머지는 비정상으로 묶여야 되는 거죠. 예, 저는 이재명 후보는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땐 미래냐 과거냐 이렇게 묶이면은 저는 예. 미래고 나머지 두 분 과거로 묶여야 되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는 완전 과거죠. 왜냐 할 줄 아는 게 자기 뭐 방탄하고 뭐 이런 거 밖에 없으니까. 네. 예, 저는 그런 분들이 통상 분쟁이나 아니면은 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기술 담론 같은 걸 담아낼 수가 없다. 그분은 당선되면은 또 자기가 할 줄 아는 거 방탄 그리고 누구 감옥 보내기 네. 이런 것들을 일관할
그런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후보님의 비전, 예. 이제 국가 지도자로서의 비전이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방금 두 가지를 살짝 얘기했는데요. 네. 첫째로는 지금 트럼프와 그리고 중국의 어쨌든 변수 때문에라도 국제 환경에 대해 가지고 조금 그래도 이해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들 국내에서는 검찰 동원해가지고 누구 때리고 이러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인 것처럼 하지만은 해외만 보내놓으면은 네. 뭐 다른 나라 정상들끼리는 서로 어떻게든 라포를 형성하려고 이렇게 친해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상들은 영부인양 수직 자세로 이렇게 차렷 자세로 서가지고 서 있다든지 아니면은 또 건들거리면서 주변의 수행원들한테 있어 보인 척 한다고 뭐 바이든 날리면 이런 욕설이나 하고 저는 이런 거 자체가 애초에 이분들이 방구석 여포에 가깝다는 거예요. 글로벌 환경에서 어떻게 소통해야 되고 어떤 아젠다가 다뤄지는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것 자체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해외여행 또 많이 가요 또 그런데 가서 하는 건 없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제였다 보고요. 네. 그게 바로 이분들이 세대가 좀 달라서 그런데요. 지금 저는 85년생인데 85년생 같으면은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사회 초년생을 시작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치권에 있으면서도 외국 대사들과 자유롭게 교류하기도 하고요. 커뮤니케이션 하시죠. 예. 그리고 또 제 친구들 IT 사업하는 친구들 보면요. 매일 그 화상 컨퍼런스를 해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친구들과 하기도 하고 이런 거 익숙한 것이 지금 이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저희보다 윗세대들 네. 뭐 60년대생 이렇게 가면은 모르는 거죠 그런 것을. 예. 이건 그분들 잘못이 아니라 그 세대는 그냥 이런 영역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과학기술입니다. 네. 중국과의 경쟁이 앞으로 격화될 텐데 중국은 지금까지 정치 지도자의 상당수가 공대 출신, 그렇죠. 네. 칭화대. 자연계나 아니면 공대 출신으로 나와가지고 화공, 옛날에 뭐 후진타오 이런 사람들, 원자바오 이런 사람들, 하다못해 수리과학과 댐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있었거든요. 화학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공학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국가 전체가 이공계적인 마인드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큰 강점이 됩니다. 제가 계속 지적하지만 저는 제가 이공계 출신이라 가지고 뭔가를 할 때 네. 가설을 세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다음에 그걸 검증하기 위한 과학적인 절차를 제가 거쳐가거든요. 하다못해 그 자연과학이 아니라도 돼요. 사회과학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뭐 경제학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가설을 세우면은 이런 게 현상이 발생되겠지라는 걸 계속 시험하거든요. 법학하신 분만 좀 다릅니다. 법학하신 분들은 미래가 없어요. 왜냐? 네가 지금까지 해놓은 일로 널 재단하겠다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과거에밖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네. 예. 이재명 이분도 법을 전공하신 분이고 변호사고. 법률가시잖아요. 네. 과거에밖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법률가 정치는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뭔가 과학적인 마인드로 그것이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미래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나가는 것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접니다. 하버드 컴퓨터 전공하신 우리 신인석 후보에 예. 많이 할 수 있는 얘기긴 예, 한데 예. 근데 그때 듣다 보니까 근데 안철수 의원은 물론 이제 세대가 좀 더 위긴 한데 비슷한 측면이 있네요. 그냥 안철수 의원은 예. 그 분야에서는 나은데요. 네. 그냥 정치인이 가져야 될 다른 덕목들은 좀 약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상황을 좀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대중 연설 능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정치인이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는 건 그거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이공계적인 마인드나 글로벌 네. 마인드가 있으면 좋다 이런 건데 안철수 의원님 당연히 이런 부분 뛰어나시죠. 글로벌 마인드나 이공계적인 마인드.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목도하셨겠지만은 안철수 의원님은 정치인의 약간 좀 그런 고유한 자질들이 있어가지고는 예전과 좀 달라지긴 하셨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좀 후보님이야 이제 아까 제가 보수 진영의 아이들이라고 했지만 정치 신도 같은 분이니까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저도 말씀 박근혜 같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정치권에 영입할 때 네. 제가 이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게 원래는 꿈이 그 사립학교 뭐 무슨 저는 재단? 원래 벤처기업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네. 사립과학고 같은 걸 만들고 그렇죠, 싶었어요. 사립과학고. 그러니까 교육 사업을 해가지고 네. 그런 걸 하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공립과학고를 짓게 생겼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국민들은 또 이제 경제 문제 해결할 지도자를 또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가 예. 너무 어렵기도 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제는
이제 대대적 구조조정을 얘기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제 철학을 제가 계속 강하게 비판하는 건요. 이분은 뭐 공짜로 주는 걸 우선 기본으로 상정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뭘 줄게, 무상 뭐. 이번에도 보니까 AI 아이디어라고 나왔는데 그 안에 역시나 누구 버릇 못 고치고 네. 무상 AI 같은 걸 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뇌구조가 심각하게 이상한 겁니다. 뭔가 넣으면 다 무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그거 다 무상 AI 무슨 돈으로 할 겁니까? 그러게요. 이재명 대표 뭔가 무상을 먼저 건 다음에 그 다음에 재원 마련이나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K 엔비디아, 저는 네. 젠비디아 부르는데 이 젠비디아를 갑자기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하도 기본 시리즈 한다고 돈 어디서 너 나올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하다 보니까 아주 단순한 유치한 사고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젠비디아 같은 거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거 만들어서 그 30% 정도 우리가 지분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상식선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예. 자, 만약에 이재명 대표 말대로 엔비디아 같은 거를 만들어가 30%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게 테크 주식이다. 최근에 트럼프 한마디에 20% 출렁거리는 거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국민의 국부를 그런 데 투자해가지고 누군가 말 한마디에 20% 출렁이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모험적인 사람이다. 과거 이재명 대표가 주식 투자의 경험을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요. 본인이 친구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작전주에 돈을 넣어가지고 좀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이걸 국가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경제에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복지 재구조화를 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너무 과도해져가지고 네. 미래를 위한 R&D 투자나 이런 것들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또 여기서 용기를 못 내고 복지를 재구조화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못하고 R&D를 삭감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정말 제가 한 10가지도 열갈 수 있지만요. 말도 안 되는 복지주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 지금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이라고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주고 합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조차도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아요. 예. 성매매 피해 여성이라 하면 보통 성매도자거든요. 근데 성매도자가 어떻게 하면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그 유형도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예.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거로 뭐 감금이라든지 아니면 납치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런 강압을 당하셨다면 당연히 인정돼야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 훨씬 넓게 인정되고 있어요. 실제 그런 사례는 얼마 되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돈이 남아가지고 그런 것을 복지라고 행하게 됐느냐. 이런 것부터 들어가서 이제 수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당장 국민연금도 우리가 내야 될 게 9%에서 버는 걸 9% 13% 늘어났잖아요. 그냥 우리 세금이 4% 늘었다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 그 사람이 버는 돈에서 자 우선 세금 떼가고 소득세 떼가고 그다음에 건강보험 떼가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떼가고 나면은 거의 한 40% 떼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는 조금씩 이러다 보면은 왜냐면 국민연금도 더 오를 거거든요. 이렇게 30-40% 떼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내가 원래 쓸 돈이 가처분 소득인데 남는 돈이 네. 이게 줄어들잖아요. 거기다 또 내가 주택담보대출 받았으면 또 최근에 이자 올라가지고 평소보다 몇십만 원, 100만 원 더 떼가는데 그러니까 쓸 돈 자체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인 이제 감세가 필요해진 시점이 아니냐. 특히 소비를 책임지는 봉급생활자나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쟁이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씩 가처분 소득 늘릴 수 있게 네. 이런 조세나 준조세를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준조세, 건강보험이 줄어든다는 거는요.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좀 축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이 문재인 케어 한다고 조정 잘못해가지고 MRI 기기 비중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병원 곳곳에 있죠. 뭐만 하면 MRI 찍고 MRI는 최상급의 고급의 의료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MRI가 기본 서비스처럼 제공된다는 거는 받을 땐 좋지만 월급 명세서 보면은 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우리가 과감하게 이야기 좀 해야 된다. 복지 축소, 재구조화까지 얘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뭐 지난번에 노인 무임승차 폐지 이런 법안을 내셨던 것 같은데 그런 예. 것도 그중에 일환 중요하죠. 예. 노인 무임승차 같은 경우도 예. 아니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한 노인 인구가 한 2-3% 될 때
그때 만들어 놓은 정책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걸 유지하고 있다. 이제는 서울 같은 경우 노인 인구가 20%대에 달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네. 거의. 그러면은 서울 지하철의 비용 구조가 첫째로는 한 20%는 그냥 무임으로 실어 날라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굳이 얘기하자면요. 지금 신규 개통되는 지하철 노선들은 무임 승차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철이기도 하지만 그렇군요. 신분당선, 네. GTX 이런 것들에는 무임 승차를 없애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강남의 압구정에서 비싼 집에 거주하시는 분은 지하철 무임 승차 혜택을 타고 다니고요. 만약에 광교나 아니면 동탄에 사시는 나이 많으신 분이 있다면 이분은 4,000원씩 내고 지하철 타셔야 됩니다. 3,000원, 4,000원씩 내고. 역차별인 거죠. 오히려 서울 근교에 사시는 분은 그런 어르신들은 무임 승차 혜택 못 받고 서울 한복판에 제일 비싼 집 사시는 분은 혜택 받고 이러니까 지금 복지가 완전히 헝클어져 가지고 한번 재구조화를 세게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시 대선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어쨌든 이제 선거를 앞두고 구도가 제일 중요한데 네. 뭐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후보 누가 네. 될 것 같습니까? 민주당 후보는 뭐 이재명 대표가 될 것 같고요. 네.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예, 오늘부터 막 이재명 대표가 나와가지고 막 욕설을 하고 이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냉정하게 저는 오세훈 시장의 경쟁력이 사실 제일 세다고 봤거든요. 네. 예, 그런 오세훈 시장의 행정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중도층의 소구한 능력 또 그 여성 유권자의 소구한 능력은 보수 진영에서 발군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경선 불참하신 건가요? 제가 사실 네. 4월 4일이 탄핵 판결이었잖아요. 그다음에 4월 5일 날 제가 요 서울시청에 가가지고 오 시장님하고 네. 예. 만나고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근데 오 시장님이 개인의 본인에 대한 어떤 것보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탄핵이 8대 0으로 인용됐는데 그렇다면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이 큰 잘못을 대통령이 한 건데 이쯤 되면 보수 진영이 좀 반성적인 자세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 시장님이 아니 다른 사람들이야 대권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나라도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이미 그때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4월 5일에. 그래서 뭐 오 시장님이 항상 제가 오 시장님과 교류하면서 항상 그런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해오겠다고 항상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듣는 순간 이게 단순 유불리 문제가 아니구나. 굉장히 내적인 고민이 크시구나라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이제 오 시장님과는 항상 네. 4월 4일 이전에도 뭐 측근들이나 아니면 오 시장님과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오 시장님이 어떤 생각 평소에 하고 계신지 알거든요. 네. 근데 그날 4월 5일 날 뵀을 때는 굉장히 인간적인 고뇌에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너무 그냥 좋게 봐주신 걸 수도 있고 네. 약간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또는 뭐 명태균 씨 의혹 뭐 여러 가지 해설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명태균 씨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압수수색도 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압수수색 되고 이후에도 제가 오 시장님을 네. 자주 뵙고 소통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네. 저한테도 이 대표 빨리 검찰이 좀 결론 내줬으면 좋겠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건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그 부분은 자신감 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제가 4월 4일 직전까지 본 오 시장님 모습은 전혀 그런 것에는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반대로 오 시장님은 이제 후보님한테 뭐 어떻게 하라거나 뭐 이렇게 뭐 가령 뭐 나중에 지지 선언을 한다거나 뭐 지원 사격할 그런 분위기가 오 시장님과 가까운 분들이 저랑 네. 워낙 많이 교류를 하고요. 그리고 또 오 시장님을 돕던 분들 중에 또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서울시장 선거도 같이 치르고 이래가지고 일정 부분 인재풀이나 지인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좀 성격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 시장님 돕던 분들 중에서 또 오히려 저와 굉장히 친분이 깊으신 분들은 이미 저희를 돕기로 이제 네. 하셨고 예.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오 시장님과 또 저와의 사이에 윤활유 역할을 해주실 분도 많고 기대를 좀 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 얘기하다가 넘어왔는데 네. 그래서 국민의힘 네. 대선은 분 누가 될까? 저는 홍준표 대표가 젊은 층에 많이 소구할 거라 보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제 소위 50대, 60대 이상 가정주부층의 네. 지지를 많이 받을 거라 보거든요. 이게 2030 젊은 세대와 5060 그 가정주부층이 붙으면요. 2030은 컨텐츠를 만들어냅니다. 재밌는 컨텐츠를. 네. 뭐 짤방, 아니면 그렇죠. 뭐 합성물 네. 이런 거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지형은 홍준표
높다. 대표가 예.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음. 근데 오프라인에 이제 가면은 실제 나와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러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거는 50대, 60대 가정주부층이 제일 잘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그 분위기 차이가 있을 거고요. 홍준표, 한동훈 두 분의 선전이 약간 예상되긴 합니다. 나머지 뭐 나경원 후보니 뭐 다른 분들은 일단 나경원 대표님은 제가 이제 그 전당대에서 붙어서 이겨봐서 아는데요. 그 하면 할수록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시는 그 분입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이제 가면은 갑자기 막 극우 여전사 같이 이제 돌변하실 확률이 높아요. 이미 며칠 그 끼가 보이긴 하는데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저랑 제가 그때 대구에서 탄핵행을 너무 쉽다 이러고 있을 때 나경원 대표님은 대구공항을 박정희공항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거 하셨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랑 연도 없으실 것 같은데 네. 박근혜 대통령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오히려 박근혜 키즈인 저는 가만히 있는데 거기 혼자 박정희 이렇게 막 하시는 거 보면서 그냥 흔한 보수 정치권에 있는 들은 것만 있어가지고 극우 행보하면 당원들이 좋아하나 이런 착각하고 있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30 청년층하고 5060의 이제 여성분들 이게 또 그분들이 사실 또 후보님의 지지 세력이기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붙었을 때 네. 자신 있다는 게 그런 일환인가요? 제가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승리해 보이겠습니다. 이 선거라고 하는 거는 결국 선거 캠페인에 들어갔을 때 국민에게 네. 얼마나 새로움을 보여주느냐의 문제거든요. 제가 이번에 선거 슬로건을 제가 압도적 새로움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죠. 아까 제가 정책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선거 때는 사탕 발림해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뭐 더 드리겠습니다, 뭐 더 드리겠습니다 하는데요. 저희는 간단하게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에서 조세와 준조세 항목, 세금과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항목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정치를 하겠습니다. 월급을 올려드린다는 말은 솔직히 못하고요. 네. 지금 단계에서는. 그 왜냐하면 경제가 좀 침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과잉 지출을 줄여가지고 과잉 과세 되는 네. 부분을 줄여드리겠다. 압도적인 새로운 전략이죠. 이런 건 발상이네요. 예, 그렇게 하는 거고 캠페인도 보시면은 네. 저희가 선거 사무실도 강남역에 차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여의도에 보면은 사실 강남역 비싸지 않냐 그러신 분이 있는데요. 여의도에 그 명당 소리 듣는 곳들이 나름 더 비싸요. 예. 강남에 오히려 공실이 좀 많을 수 공실도 있죠. 있고 네. 그 저희가 선거 사무실 그래서 1층에 배치했습니다. 아니 선거 사무실은 사람이 좀 드나들기도 쉬워야 되고 이래야지 좀 소통의 공간이지. 지금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들은 좀 그렇죠. 고층에 있죠. 고층에 있고 네. 뭐 드나드는 사람도 거기 다 모여 있으면요 이렇게 돼요. 꼭 이렇게 또 아침에 뒷짐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딱 나오셔가지고 7시부터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어느 사무실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달라 그러고 네. 예. 후보 어딨냐고 소리 지르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후보가 말이야 아침부터 사무실도 안 나오고 이러고 네.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조용히 안주머니에서 이거 적어 오신 거 정책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살릴 계책 이런 거 들고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후보한테 꼭 직접 줘야 된다고. 네. 예.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후보 빨리 오라 그러고 막 이런 그냥 피하고 싶은 여의도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거를 그대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선거 캠페인할 의지가 없다고 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광화문 가는 분이 있을지 모르고 광화문 가면 풍수 보는 분이고요. 네. 예. 이번 선거에서도 이제 후보님의 비단 주머니, 비밀 주머니 이거는 뭡니까? 많이 아직-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저희가 녹화한 네. 직후에 아마 네. 저희의 후원 사이트가 오픈될 거거든요. 예, 이번에 근데 후원 사이트 이름을 저희가 펭귄 밥주기라고 지었거든요. 펭귄 밥주기. 예, 제가 이번에 그 퍼스트 퍼스트 펭귄 펭귄이시니까. 이야기했기 때문에 펭귄 네. 밥주기 사이트인데 사이트 주소가 givemoney.kr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돈 달라 .kr인데 givemoney.kr에서 일반적인 후원을 하려면 원래 계좌번호 띄고 올려놓고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서 토스 결제와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와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거법 검토를 통해서 다음번에 만약에 방송에 초대되면 제가 그 배달하시는 분이 들고 다니는 카드 단말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후원 예, 결제. 그 주차나 배달하시는 분들이 들고 다니는 네, 단말기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깨끗한 돈으로 압도적 새로운 방식으로 저희가 선거를 치를 것들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는 물론 이제 직접 출마하신 입장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이제 뭐 세대 포이론 네. 이런 걸로 주장하셨잖아요. 네. 이번에는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3자 구도에서 단일화 없이 쉽지 않은 싸움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이거를 네. 뭐 자꾸 안 해봐서 못할 것처럼 얘기하기보다는 프랑스도 했고요. 마크롱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총리들이긴 하지만은 네. 뭐
뉴질랜드나 아니면은 캐나다 다 했거든요. 젊은 지도자 만들어내는 걸요. 제가 사실 이번 선거에 당선이 안 되고 다음 선거, 다다음 선거에 나가게 되면 저도 젊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젊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선거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40세부터 출마할 수 있게 돼 있기 네. 때문이지만은 최연소시잖아요. 지금. 예,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도 한번 젊은 지도자 판을 확 바꿀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보수에서 예를 들어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박정희 대통령의 치세. 박정희 대통령 물론 이제 5.16 쿠데타 이후에 선거를 통해서 집권되셨지만은 그때 40대셨어요. 예. 그런데 그 신주단지를 모시는 네. 박정희 대통령 40대 때 하셨는데 왜 이준석은 40대 때 못한다는 거냐. 이거는 아마 보수의 이제 지지자들께서 좀 네.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거예요. 제가 당대표 하면서 지난 10년 동안에 저만 승리해봤거든요. 거의.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신 이후에 저만 승리를 경험해봤습니다. 그것도 연달아서. 나머지 분들은 뭐 한동훈 포함해 다 그냥 지기만 하잖아요. 네. 저는 이겨본 사람이 앞으로 이기는 전략을 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이도 들었다고 잘 이기는 거 아닙니다. 예. 저는 그 경험 자체가 오히려 쌓이면 쌓일수록 정치권에서는 좀 쇠락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이 대부분인데 젊을 때 제가 한번 큰일 내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 약간의 우려되는 점이 이제 네. 대선에서 어쨌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직력이잖아요. 네. 그리고 당장 6월 4일 날 이제 용산에 들어갈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당장 예비 캐비넷부터 꾸려야 되는데 개혁신당만으로 그게 가능하겠냐 이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저는 당연히 이제 개혁신당이 당선되면요. 제가 네. 당선되면 개혁신당 제 의석을 내려놔야 되니까 의석이 2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협치가 강제돼 있습니다. 당연히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저는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장관 자리를 제안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미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저 사람은 꼭 같이 일하고 싶다. 제가 22대 국회 활동해 보면서 민주당 의원들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이라 제가 뭐 그 숟가락 개수까지 아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 문화 자체가 대한민국에 생소할 수 있겠지만은 아주 좋은 협치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6월 3일 날 대통령이 되면요. 6월 4일 날 당장 국회에 국회의장님 찾아뵙고 네. 우원식 의장님 또 저희 동네 선배 아닙니까? 노원구에. 그렇죠. 우원식 의장님 찾아뵙고 의장님 다른 건 몰라도 이번에 신정부의 총리는 국회에서 잘 합의해서 추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의견을 받아들이겠다. 만약에 여야 합의로 한 분 추천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은 그 굳이 합의가 안 되면은 다수당에서 2분을 추천해 달라. 그럼 제가 그분 중에 한 분을 고르겠다. 이런 방식으로 제가 내각을 짜려고 합니다. 용산으로 들어가실 건가요, 일단? 어쩔 수 없죠. 저는 뭐 운세나 풍수, 기운 이런 걸 보는 사람 아니지만은 네. 용산 대통령실은 그 공간 자체가 이미 불통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통령 집무실 대신하기 위해서 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공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리 집무실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네. 잠시 쓰다가 저는 세종의 제2 집무실을 빨리 완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저는 만약에 서울에도 제 이제 1 집무실을 네. 둬야 되는 상황이면은 저는 영국에 보면 이제 다운인가 몇 번지 이런 것처럼 총리가 문 열고 나면 바로 이제 길가 이런 네, 것처럼 네. 저는 시민과 가까이 있는 곳을 사실 청와대도 담벼락에 둘러싸인 약간 그런 공간이잖아요. 부정거리라는 비판이 그 있었죠. 용산도 그게 싫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그 군 기지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네. 뭐 하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장소로 보면은 광화문 바로 앞에 정부청사가 한쪽에 있고 그 반대쪽에는 미국 대사관과 서울 역사문화박물관이 있잖아요. 네네. 그 저 뒤로 가보면 동십자가 바로 오른쪽으로 그렇죠. 그 송현동 부지가 있습니다. 예. 그 지금 공원화돼 있는 송현동 부지가 네, 있거든요. 미군 예. 네. 이 세 가지 부지 그리고 정부청사 이 네 가지 부지를 합쳐가지고 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실 제대로 한번 꾸며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좀 열려 있으면서 밖에 사람들도 걸어다니고 왜냐하면 관용차 타고 다니면서 걷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사람들을 얼마나 뭐라 될까요? 시민과의 거리를 멀게 한지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도 제가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는 걸 다니시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뭐
그거를 뭐 쇼한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 4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게 익숙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서울에서 그게 가장 빠른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하고요, 지하철이. 그렇죠. 세 번째로는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서서히 잃어가게 되면은 괴물이 되어간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면서 많은 걸 봅니다, 하루에도. 예를 들어, 요즘은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으시는구나. 네. 아니면 힐끔힐끔 가끔가다 제가 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사람 사이에 껴있으면은 유튜브 방송도 이런 거 보시네. 네. 이런 것도 하고, 아침에 보니까 다 쭈그리고 주식하시는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살면서 계속 매일매일 여론조사하는 느낌으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런 게 정치인들이 놓치면 안 되는 건데 다 놓치고 나중에 가서 그냥 뭐 예스 노 같은 여론조사 보고 뭐 여론 판단한다든지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약속드립니다. 시간이 아쉽지만 시간이 다 돼서 예. 예, 마지막으로 저희 예.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정치를 시작한 지 약 14년 정도 이제 된 것 같은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어떤 젊은 정치인보다도 많이 배우고 많이 성장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성원을 힘입어가지고 큰 당의 당대표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대통령에게 직원하다가 고생길을 걷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국민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3당으로 험지에서 당선되는 그런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국민들께 보답하는 길은 결국 대한민국 정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서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요. 이번에 저 이준석에게 한번 힘을 실어주시면은 저는 아마 대한민국 정치가 완전 새로워질 것이다. 압도적 새로움을 보여드리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석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